주식시장은 장기 상승장과 장기 박스장이 교차하면서 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기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장기 상승장과 한 번의 장기 박스장 모두를 경험하려면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일반적인 노후 준비, 50대, 60대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노후 준비의 경우에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꽤 괜찮을 수가 있는데, 파이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 앤 홀드 전략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파이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기 상승장에서도 바이 앤 홀드 못지않는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하고, 장기 박스장에서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넘어서 그 이상의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장기 상승장과 장기 박스장을 만드는 것일까요? 보통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면 장기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정체되어 있으면 장기 박스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 곱하기 PER이잖아요. Price Earning Ratio, PE ratio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식 자체가 PER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PER은 이 수식이 1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이상의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ER은 사람들이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매력도, 인기, 위상, 지배력, 미래 전망,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이 PER이라는 숫자 하나의 응축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장기 상승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PER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장기 상승장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박스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성장할지라도 이 PER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장기 박스장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대 우리나라는 장기 박스장이었잖아요. 2010년대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PER이 10대 초반의 박스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2010년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박스 장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2010년대 미국은 2010년대 미국 기업의 이익이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PER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PER은 10대 초반 정도의 값을 가지고 미국의 PER은 30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3배 혹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설령 한국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동일한 이익을 낼지라도 PER이 3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 밸류에이션이 한 3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이렇게 10대 초반의 PER만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한국이 물론 미국만큼은 못 되겠죠. 미국만큼 초강대국도 아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달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20을 넘는 수준? 이 정도의 PER은 한국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장기 상승장이었잖아요. 200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정말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믿을 만한 나라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굴뚝산업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닷컴 열풍에 전혀 뒤처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닷컴 열풍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면서 IT 강국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이요. 그렇게 신사업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중국이 고성장을 하면서 그 중국의 고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2000년대 우리나라는 중진국 중에 그냥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중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그래서 선진국 문턱을 두드리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인식과 이런 사실들이 종합되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장기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선진국이 될 것만 같았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을 했죠. 그리고 2010년대를 생각해보면 넛크래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일본은 달아나고 있고 뒤에서 중국은 따라오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은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한국은 더 이상 혁신이 없는 나라 같았고 신성장 동력도 찾기 힘든 것 같았어요. 역동성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고 부자의 순위도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았고 소프트 파워도 너무 약한 것 같았고요. 이런 정말 비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PER에 다 녹아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PER은 2010년대에 10대 초반의 값을 가지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결과적으로 장기 박스 장세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대는 어떨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완연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진국 중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넛크래커 얘기를 많이 안 하죠. 물론 중국의 일정 부분 산업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산업들이 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런 건재한 산업들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숙할수록 곳곳의 밸류체인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잡을 수만 없을 것만 같았던 일본을 이제는 많은 부분 따라잡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잖아요. 혁신이 없는 나라가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열풍이 꽤 많이 불고 있고 유니콘 기업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한 혁신적인 국가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5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역동성이 없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고 부자 순위도 꽤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수성가 부자도 순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많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K-팝, 여러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소프트 파워가 더 강한 나라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IT도 당연히 잘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1990년대에는 이제 이공계에서 인기가 많은 과가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축적된 인원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었죠. 대략 15년 전쯤 황우석 열풍으로 한때 이제 생명공학과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0년대 인문계에서는 원래 과거에는 인문계에서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2010년대에서는 PD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축적된 자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파고 열풍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공계에 또 한 번 컴퓨터공학과 인기가 엄청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무렵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고 축적이 되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나라의 IT 산업,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죠.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골칫덩어리였고 그 골칫덩어리는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척점이 중국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국력도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때 더 이상 이제 북한은 골칫거리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골칫거리라기보다는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현실이 될수록 그때도 우리나라의 PER이 10대 초반에 머물까요? 아니겠죠. 충분히 20을 넘어 2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50% 정도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1.5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PER이 대략 한 2배 정도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대감들, 이런 사실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요. 그럼 결국 이제 주가는 1.5 곱하기 2 해서 3배가 되는 것인데, 코스피가 지금 3,000이니까 3배면 9,000, 거의 만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기에 코스피 만을 이야기해서 상당히 놀림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피 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정말 벼락처럼, 정말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는 게 코스피 만이라는 숫자이고요. 이 시기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야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저의 미래의 전망,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허접하고 또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중에 파울리라는 사람이 있죠. 물리학자들이 조심성이 많아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애둘러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파울리가 그런 물리학자들을 향해서 틀리지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책을 했다고 해요. 저는 회사에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면서 무색, 무취로 틀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회사 밖에서는 저 본연의 모습대로 틀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